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쇼는 사실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여러분께 소개한 자선 행사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제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발! 67세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의 친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명성과 재산, 그리고 가족.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수일까요? 용서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38층 펜트하우스. 거대한 창문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윤영숙은 차분히 홍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67세의 그녀는 여전히 고든 자세와 우아한 몸짓을 유지하고 있었다. 은빛으로 물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쪽지어 올린 모습은 여전히 품격 있는 디자이너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영숙 브랜드 40년의 여정이 끝났구나. 그녀는 작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지난주 열린 은퇴 기자회견이 떠올랐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선언했었다. 저는 이제 제 모든 것을 바쳤던 패션계를 떠나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영숙 브랜드는 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40년간 한국 패션계를 이끌어온 그녀의 마지막 무대였다. 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을 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 둘이 보였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소연이었다. 어머니, 저희예요.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숙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은 평소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최근 몇 주 사이에 부쩍 자주 연락을 해왔다. 특히 은퇴 발표 이후로는 거의 매일 안부를 물어왔다. 들어오세요. 영숙이 문을 열어주자 지훈과 소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36세인 지훈은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급한 성격이 드러나는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옆에 소연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항상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왔어요. 소연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의 은퇴를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행사? 영숙이 반문했다. 네. 자선 패션쇼예요. 지훈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40년간 쌓아온 디자인 유산을 기리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수익금은 모두 신진 디자이너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에요. 영숙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그녀는 평생 후배들을 아끼고 도왔던 사람이었다. 특히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보면 안타까워했다. 신진 디자이너들을 돕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소연이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만큼 완벽한 멘토가 또 어디 있겠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은퇴 후 무료하게 보내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혹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지훈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여기 모든 계획서가 들어있어요. 행사 개요부터 협력업체, 후원사 목록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영숙이 파일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화려한 디자인의 표지에는 윤영숙 디자이너 은퇴 기념 자선 패션쇼. 마이너스 새로운 꿈을 위한 나눔이라는 제목이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와, 정말 공들여 만드셨네요. 영숙이 감탄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죠. 소연이 살짝 어깨를 움츠리며 겸손한 척했다. 영숙이 계획서를 넘겨보자 화려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꿈의 실현, 희망의 전달, 영원한 유산. 그리고 여러 유명 인사들의 후원 약속서와 언론사 협력 의향서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약속하셨다고요? 영숙이 놀라며 물었다. 어머니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영숙의 날카로운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후원사 중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선 단체명도 낯설었다. 미래 디자이너 육성 협회라는 이름의 단체였는데 영숙은 패션업계에서 40년을 보내며 이런 단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 미래 디자이너 육성 협회라는 곳은 어떤 단체인가요? 지훈과 소연이 잠깐 서로를 쳐다봤다. 그 찰나의 순간 영숙은 그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아, 그건 최근에 새로 설립된 단체예요. IT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자선 사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해요. 소연이 서둘러 대답했다. IT 기술을요? 영숙이 고개를 기울였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보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지훈이 설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다. 영숙은 계속해서 계획서를 넘겨보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화려한 수사와 과장된 문구들이 계속 나타났다. 혁신적인 자선 모델, 글로벌 네트워킹, 차세대 패션 생태계 구축 등등.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세부 계획은 모호했다.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영숙이 날카롭게 질문했다. 어머니의 브랜드와 디자인 철학을 해외에도 알리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젊은 디자이너들과 연결점을 만들어서. 지훈이 말을 이어갔지만 점점 애매모호해졌다. 영숙은 40년간 비즈니스를 해온 직감으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이미 대부분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께서 승낙만 해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영숙이 의아해했다. 어머니의 은퇴 발표 이후로 줄곧 준비해 왔거든요. 어머니께 깜짝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훈이 다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영숙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평소 연락도 뜸했던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공들여 준비했다니. 혹시 자신이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하기는. 영숙이 주저했다. 어머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소연이 조금 조급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언론에도 예고를 했고 후원사들도 일정을 맞춰놨거든요. 너무 늦으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영숙은 다시 한번 계획서를 들여다봤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또한 젊은 디자이너들을 돕는다는 취지도 마음에 들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 답변 드릴게요. 지훈의 얼굴에 잠깐 실망의 기색이 스쳤다. 어머니, 이런 좋은 기회를. 지훈아. 영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40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이 하룻밤 정도는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어머니. 충분히 검토하세요. 소연이 재빨리 지훈을 제지하며 말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영숙은 혼자 남아 계획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다.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점들이 늘어났다. 자선단체의 정확한 주소도 없고 임원진 명단도 모호했다. 무엇보다 수익금 배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영숙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다. 40년간 쌓아온 인맥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다. 그녀는 패션업계에서 존경받는 변호사 한 명의 번호를 찾았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윤영숙입니다. 오랜만이죠. 어머니, 은퇴하셨다면서요? 패션계가 얼마나 허전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 나실 때 봐주실 계약서가 하나 있는데. 영숙은 신중했다. 40년간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었다. 아들이 관련된 일이라 더욱 조심스러웠다. 다음 날 오전 김 변호사가 영숙의 집을 방문했다. 60대 초반의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계획서를 보니 화려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김 변호사가 첫인상을 말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영숙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 변호사는 1시간 넘게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영숙 씨, 이 계획서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일단 이자선 단체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후원사들 중 상당수가 실존하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심각한 건 여기 첨부된 계약서 초안입니다. 겉으로는 자선 행사에 대한 동의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브랜드 자산 양도에 관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브랜드 자산 양도라니? 영숙 브랜드의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심지어 과거 작품들의 소유권까지 모두 이미래 디자이너 육성협회라는 곳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아들이 자신의 평생 작품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혹시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계약서가 실수일 리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영숙은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아들의 탐욕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40년간 패션계에서 살아남으며 키운 강인한 정신력이 되살아났다. 김 변호사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증거를 더 수집하는 것이 좋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40년 전 무일푼으로 패션업계에 뛰어들었을 때의 결의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지훈과 소연이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어제보다 더욱 들뜬 표정이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지훈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영숙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참여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정말요? 소연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영숙이 덧붙였다. 이왕 하는 거라면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고 언론의 관심도 더 끌어보면 어떨까요? 지훈과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께서 직접 그런 분들을 섭외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죠. 40년간 쌓아온 인맥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우리 브랜드의 마지막을 정말 화려하게 장식해야죠. 지훈과 소연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기뻐했다. 그들은 영숙이 완전히 자신들의 계획에 넘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교한 복수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40년간 패션계에서 수많은 경쟁자들과 맞서 싸우며 살아남은 강인한 여성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 자신을 속이려 한 이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황혼이 지고 있는 한강을 바라보며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게임이 시작됐구나. 영숙의 집을 나선 지훈과 소연은 차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이 운전대를 잡으며 룸미러를 통해 어머니의 펜트하우스를 바라봤다. 휴, 정말 식은땀이 났어. 지훈이 셔츠 목깃을 느슨하게 풀었다. 하지만 성공했잖아. 어머니가 완전히 넘어오셨어. 소연이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특히 마지막에 더 크게 하자고 하실 때는 정말 완벽했어. 지훈과 소연이 향한 곳은 강남의 한 오래된 오피스텔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었지만 이곳이 바로 그들의 가짜 자선사업 본부였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2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민철과 20대 후반의 혜진이었다. 민철은 지훈의 대학 동기로 IT 관련 사기에 능숙했고 혜진은 소연의 후배로 그래픽 디자인과 문서 조작에 특화되어 있었다. 어떻게 됐어? 민철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며 물었다. 완벽해. 어머니가 참여하겠다고 하셨어.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자고 하시네. 소연이 덧붙였다. 혜진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역시 우리 계획이 완벽했어. 민철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미래 디자이너 육성협회의 가짜 웹사이트가 떠 있었다.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실제 자선단체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 이 웹사이트 봐. 완전 리얼하지? 민철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도메인도 정식으로 등록했고 SSL 인증서도 발급받았어. 검색해봐도 의심할 만한 게 전혀 없을 거야.
웹사이트에는 가짜 이사회 멤버들의 프로필과 과거 활동 내역, 심지어 가짜 수혜자들의 감사 인터뷰까지 올라와 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혜진이가 만든 문서들도 정말 완벽해. 소연이 칭찬했다. 혜진이 뿌듯한 표정으로 파일들을 펼쳐 보였다. 유명 기업들의 후원 약속서, 언론사 협력 의향서,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의 참석 확약서까지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들이었다. 이 서명들은 어떻게 만든 거야? 지훈이 감탄하며 물었다.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몇 개 샘플만 있으면 완벽한 서명을 만들 수 있어. 혜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민철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건 진짜 핵심이야. 계약서 초안. 화면에 나타난 계약서는 얼핏 보면 단순한 자선 행사 동의서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숙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미래 디자이너 육성협회로 이전하는 내용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이 부분 봐. 민철이 특정 조항을 가리켰다. 겉으로는 행사를 위한 일시적 사용권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구적 양도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를 써놨어.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대출 연체 알림 마이너스 3차 경고라는 제목을 보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은행에서 연락 왔어?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번 달도 대출 이자를 못 냈어.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지훈과 소연이 운영하는 IT 스타트업 드림테크는 겉으로는 번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파산 직전이었다. 코로나19 이후 투자금이 끊어졌고 주요 고객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현재 부채가 얼마나 되지?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행 대출만 3억, 개인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이 2억. 총 5억 정도. 지훈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래서 이 일이 더욱 중요한 거야.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영숙 브랜드만 손에 넣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영숙 브랜드의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40년간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와 과거 디자인들의 저작권, 그리고 상표권까지 모두 합치면 엄청난 돈이 되었다. 가족을 속이는 아들의 심리.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지훈 오빠 정말 괜찮아? 어머니를 이렇게 속이는 게. 지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어린 시절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다. 바쁜 어머니 밑에서 늘 외롭게 자랐던 시간들, 어머니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들. 어머니는 평생 일만 하셨어.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나갔을 때도 안 오셨고 대학교 졸업식에도 회사 일 때문에 못 오셨어. 그래도 어머니잖아. 혜진이 망설였다. 어머니가 날 정말 사랑했다면 이미 브랜드를 넘겨주셨을 거야. 소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지훈이는 유일한 혈육인데 아무것도 안 주고 혼자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어머니는 항상 자기 일이 우선이었어. 이번에는 내 차례야. 하지만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는 더욱 강하게 자신을 합리화했다. 완벽한 함정의 완성. 다음 며칠 동안 4명은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민철은 가짜 후원사들의 웹사이트를 추가로 제작했고 혜진은 유명 인사들의 참석 확약서를 더 많이 위조했다.
이 정도면 FBI도 속일 수 있겠어. 민철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소연은 패션쇼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실제로 패션쇼도 해야 해. 너무 가짜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럼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혜진이 걱정했다.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 돈으로 하는 거니까. 지훈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들은 실제로 작은 규모의 패션쇼를 기획했다. 영숙을 완전히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 과정에서 영숙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영숙이 더 큰 규모로 행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였다. 더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다면 계약서의 신빙성도 높아지고 영숙의 의심도 줄어들 것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유명 인사들을 섭외해 주신다니까 우리는 더 편해졌어. 소연이 기뻐했다. 그런데 진짜 유명 인사들이 오면 어떻게 해? 혜진이 걱정했다. 그때 가서 적당히 핑계대고 취소하면 돼. 민철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차피 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끝이니까. 지훈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어머니가 섭외하시는 분들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연락해보자. 진짜 올 것 같으면 미리 차단하고. 좋은 생각이야. 소연이 동의했다. 민철이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설명했다. 여기 봐. 제3조의 행사 진행을 위한 브랜드 자산의 일시적 사용이라고 되어 있지. 하지만 제15조를 보면 본 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되어 있어. 즉, 한번 서명하면 영원히 우리 것이 된다는 뜻이지. 지훈이 확인했다. 정확해. 그리고 제22조에는 분쟁 발생 시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재기관도 우리가 미리 섭외한 곳이야. 혜진이 감탄했다. 정말 빈틈없네. 법률 용어를 복잡하게 써놔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워. 민철이 자신 있게 말했다. 설령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이틀 후 지훈과 소연은 다시 영숙을 만나러 갔다. 이번에는 더욱 정교하게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 왔다. 어머니, 유명 인사 섭외는 어떻게 되셨어요? 소연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몇 분께 연락드렸는데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세요. 영숙이 대답했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해서요. 영숙이 잠시 망설이더니 몇 명의 이름을 말해 주었다. 모두 패션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소연이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다. 이 사람들한테는 미리 연락해서 못 오게 해야겠어. 그런데 어머니 정식으로 진행하려면 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계약서요? 영숙이 되물었다. 네,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요즘 워낙 복잡한 세상이라. 소연이 설명했다. 영숙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을 지켜보던 지훈과 소연은 긴장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하네요. 영숙이 중얼거렸다. 요즘 법률 문서들이 다 그래요. 변호사들이 만든 거라서요. 지훈이 재빨리 대답했다. 영숙은 계속해서 계약서를 읽었다. 몇 가지 조항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시간이 촉박해서요. 너무 꼼꼼히 읽으시면. 소연이 조급해했다. 그럼 변호사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서명할게요. 영숙이 말했다. 지훈과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변호사가 이 계약서를 보면 모든 계획이 탄로날 것이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저희가 변호사 검토를 받았으니까요. 지훈이 서둘러 말했다. 그래도 제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소연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영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건 제 평생 작품과 관련된 일이에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훈과 소연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럼 어머니, 변호사 검토 받으시는 동안 저희는 다른 준비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훈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영숙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미 김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의 함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는 40년간 패션계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겨낸 승부사의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영숙은 지훈과 소연이 떠난 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40년간 모아온 수많은 패션 잡지들과 수상 트로피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김 변호사가 분석해준 계약서 검토 의견서가 놓여 있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함정 조항들이 선명했다. 브랜드 자산 연구 양도, 분쟁 시 일방적 중재, 해지 불가 조항. 모든 것이 그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정말 잘 만들었구나. 영숙이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한 가지를 놓쳤어. 내가 누구인지를. 영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패션계의 첫 발을 내디뎠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맥과 사건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이번 복수국에 필요한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30년 지기 친구인 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은 현재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미경아, 오랜만이야. 언니, 은퇴 소식 들었어. 정말 아쉬워. 그런데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IT를 이용한 사기를 많이 친다면서. 미경의 목소리에 관심이 실렸다. 왜?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특히 가짜 웹사이트나 위조 문서 같은 거. 아, 그런 사기들이 요즘 정말 교묘해졌어. 일반인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숙은 조심스럽게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연락처, 사기 수법에 대한 최신 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기를 역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또 다른 연락처를 찾았다. 조성민, 그녀가 20년 전 브랜딩을 도와준 IT 기업의 현재 CEO였다. 영숙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성민아, 잘 지내지? 혹시 시간 날 때 도움을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영숙은 가짜 웹사이트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민은 의심 없이 승낙했다. 그에게는 단순히 선생님이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되어 확인해달라는 부탁으로 들렸다. 같은 시각 지훈과 소연은 민철, 혜진과 함께 새로운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보여준다고. 민철이 당황했다. 그래. 그래서 추가 대책이 필요해. 지훈이 답했다. 혜진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럼 가짜 변호사를 만들어 볼까? 어머니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너무 위험해. 어머니는 워낙 인맥이 넓으셔서. 소연이 반대했다. 민철이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차라리 시간을 단축시키자. 변호사 검토받기 전에 서명을 받는 거야. 어떻게? 긴급 상황을 만드는 거지. 후원사에서 갑자기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독촉한다든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들은 가짜 후원사 명의로 긴급 통지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계약서 미제출 시 후원 취소라는 협박성 내용이었다. 영숙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아,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해 봤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네.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떤 점이요? 브랜드 사용 기간이나 범위 같은 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겠어. 지훈은 안도했다. 핵심적인 함정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어머니, 그런 건 표준 계약서 양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안심이 되네. 그런데 말이야, 혹시 패션쇼에 참여할 모델들은 어떻게 섭외할 거니? 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하고 싶어. 마지막 쇼인데 내 눈에 맞는 모델들을 써야지. 영숙의 이 제안은 지훈에게 부담이었다. 진짜 패션쇼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다. 어머니, 그런 건 전문 에이전시에서. 지훈아.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야. 내 방식대로 하게 해줘. 지훈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영숙은 그동안 키워온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현재 대형 패션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는 김현주였다. 선생님, 정말 반가워요. 현주야, 잘 지내고 있지?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틀 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선생님, 정말 그런 일이? 현주가 분노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겠더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영숙은 현주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다. 패션업계 내에서 지훈과 소연의 평판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진짜 자선 패션쇼를 위한 인프라를 은밀히 준비하는 것. 선생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쇼를 하신다면 업계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영숙이 미소 지었다. 그게 내 계획이야. 영숙의 다음 행보는 언론이었다. 그녀는 30년간 알고 지낸 패션 전문 기자 이소영에게 연락했다. 영숙 선생님, 은퇴 후 어떻게 지내세요? 소영아, 혹시 만나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소영의 기자 본능이 발동했다. 어떤 이야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지금 당장은 기사로 쓰면 안 돼. 다음 날 두 사람은 영숙의 집에서 만났다.
영숙은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소영이 경악했다. 내가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그때 기사로 써줘. 하지만 지금은 비밀로 해줘야 해. 당연히요. 그런데 정말 복수를 하실 건가요? 영숙의 눈에 차가운 빛이 흘렸다.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조성민이 보낸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도착했다. 미래 디자이너 육성협회 웹사이트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였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웹사이트가 만들어진 날짜, 등록자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가짜 사이트들과의 연관성까지 모두 밝혀져 있었다. 도메인 등록자 김민철, 서버 위치 지훈과 소연의 회사와 동일한 IP 대역 사이트 생성일 지훈이 첫 방문하기 일주일 전. 영숙은 보고서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보이는구나. 영숙은 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다. 지훈아, 모델 섭외하는 김에 정말 큰 쇼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큰 쇼라고요? 응. 내가 그동안 알고 지낸 패션업계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야. 한국 패션계 역사에 남을 만한 쇼로 만들고 싶어. 지훈과 소연의 눈에는 달러 표시가 떠올랐다. 더 큰 쇼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고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럼 예산도 더 늘려야겠네. 혹시 얼마나 필요할까? 한 5억 정도면.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정도야 문제 없어. 내 마지막 쇼인데 아낄 이유가 없지. 지훈과 소연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기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영숙이 그들의 욕심을 더욱 부추겨서 더 큰 증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영숙은 완벽하게 연기했다. 지훈과 소연 앞에서는 순진한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였다. 그들의 제안에 감동받는 척하고 때로는 걱정스러워하는 척도 했다. 지훈아,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데 괜찮겠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추가로 지원할게. 영숙의 이런 태도는 지훈과 소연을 더욱 안심시켰다. 그들은 영숙이 완전히 자신들의 계획에 넘어왔다고 확신했다. 영숙은 홀로 있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정리했다. 노트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단계 정보 수집 완료. 2단계 증거 확보 진행 중. 3단계 인맥 동원 진행 중. 4단계 언론 준비 완료. 5단계 최종 반격 패션쇼 당일.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지훈과 소연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가짜 패션쇼를 진짜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스스로 폭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태도가 때로는 부담스러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기였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지훈이 소연에게 불안감을 토로했다. 뭐가 걱정이야?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데. 그게 문제야. 너무 적극적이시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워.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계획대로만 하면 돼. 하지만 지훈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가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식은땀이 났다. 영숙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협력자들이 모였다. 패션업계 후배들, 언론인, IT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이 모두 그녀의 편에 섰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전체 계획을 아는 것은 아니었다. 영숙은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서 완벽한 보안을 유지했다. 현주는 패션쇼 준비를, 소영은 언론 대응을, 성민은 디지털 증거 수집을, 미경은 법적 조치를 담당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다. 영숙은 지훈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지훈아, 패션쇼 날짜를 확정하자. 3주 후 토요일 어때? 3주 후요? 좀 빠른 것 같은데. 너무 늦으면 사람들 일정 맞추기 어려워. 이미 예고도 했다면서. 지훈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3주 후가 바로 그들의 멸망일이라는 것을.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막이 오른다. 40년간 패션계를 지배했던 여왕의 마지막 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옷이 아니라 정이었다. 챕터 4 런웨이 위의 진실. 패션쇼 당일 서울 강남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지훈과 소연은 새벽 5시부터 현장에 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무대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지훈이 무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화려한 런웨이와 조명, 그리고 300석의 관객석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압박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소연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었지만 지훈보다는 더 침착했다. 민철이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다. 언론 관계자들 명단 마지막으로 확인해봐.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이미 다 확인했어. 대부분 패션 전문 매체들이고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이야. 혜진이 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영숙이 은밀히 추가 초대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 같은 시각 영숙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40년 전 첫 패션쇼에서 입었던 것과 같은 스타일이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구나.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드레싱룸 한쪽에는 오늘 폭로할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가짜 웹사이트 분석 보고서, 위조 문서들의 원본과 가짜 비교 자료, 그리고 지훈과 소연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문서들까지. 김현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모델들과 진짜 컬렉션도 준비됐어요. 고마워, 현주야. 정말 수고 많았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가족 일이다 보니.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현주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 오늘은 디자이너 윤영숙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윤영숙이야. 오후 2시부터 관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패션업계의 유명 인사들, 언론인들, 그리고 영숙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속속 몰려들었다. 지훈과 소연은 VIP 라운지에서 중요 인사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환대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들 대부분이 가짜 쇼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불안했다. 어머니는 언제 오시는 거야? 지훈이 소연에게 물었다. 3시쯤 오신다고 하셨어.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신다고.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의 김검사였다. 그는 영숙의 오랜 친구 미경 변호사의 소개로 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검사입니다. 윤영숙 선생님의 마지막 쇼라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네. 환영합니다. 김 검사는 평범한 관객인 척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사실은 영숙이 제공한 증거들을 미리 검토한 상태였다. 오후 4시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되었다. 사회는 유명 방송인이 맡았고 무대는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었다. 지훈은 개회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숙 선생님의 아들 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준비된 대본을 읽어나갔다. 어머니께서 40년간 쌓아오신 업적을 기리고 동시에 차세대 디자이너들을 위한 뜻깊은 자선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미래 디자이너 육성협회의 박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사람은 박 이사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혜진이 고용한 단역 배우였다. 관객석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모델들이 하나씩 런웨이에 등장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훈과 소연이 준비한 옷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컬렉션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무대에는 영숙의 40년 커리어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재현되어 나왔다. 1980년대의 파워수트, 1990년대의 미니멀 드레스, 2000년대의 아방가르드 디자인들이 순서대로 선보였다. 뭐야, 이거? 소연이 당황하며 무대 뒤로 뛰어갔다. 백스테이지에서는 김현주가 지휘하는 진짜 스태프들이 완벽하게 쇼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훈과 소연이 고용한 가짜 스태프들은 어느새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훈이 소리쳤다. 이때 영숙이 나타났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마지막 쇼인데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될까? 관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영숙의 40년 작품 3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시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미학이 보여요. 한 패션 비평가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언론인들도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이미 기사 제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다. 윤영숙의 화려한 피날레, 40년 패션사를 한눈에. 하지만 일부 관객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 안내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쇼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훈과 소연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그들이 준비한 계획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건가요?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내 마지막 쇼를 제대로 하는 거야. 영숙이 차분하게 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건, 너희가 계획한 거? 영숙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너희 계획이 뭔지 나도 다 알고 있어. 지훈과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그만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영숙이 런웨이에 등장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40년 패션계의 여왕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는 순간이었다. 영숙은 런웨이 끝까지 걸어가서 마이크를 들었다. 홀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다. 이 아름다운 쇼는 사실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여러분께 소개한 자선 행사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제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충격적인 반응들이 터져 나왔다. 영숙은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가짜 웹사이트 분석 결과, 위조된 문서들, 그리고 지훈과 소연의 재정 상황이 차례로 나타났다. 여기 보시는 미래 디자이너 육성협회는 실존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웹사이트는 불과 한 달 전에 만들어졌고 등록자는 제 아들의 공범입니다. 김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미리 준비된 행동이었다. 또한 여러분께 보내진 초대장의 후원사들 대부분이 가짜 회사들입니다. 심지어 일부 연예인의 참석 확약서도 위조된 것입니다. 혜진이 황급히 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입구에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 씨, 소연 씨, 민철 씨, 혜진 씨.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검사의 신호에 따라 경찰들이 움직였다. 지훈과 소연은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게 되었다. 어머니, 어머니. 지훈이 절규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하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40년간 숨겨왔던 강인함이 드러나 있었다. 저는 제 평생 작품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했습니다. 영숙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려 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관객석의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라 세기의 스캔들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한 기자가 중얼거렸다. 이소영 기자는 이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숙으로부터 미리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기사를 쓸 수 있었다. 윤영숙 디자이너의 용기 있는 결단, 가족을 넘어선 예술가의 혼 같은 제목들이 떠올랐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패션업계 인사들은 말을 잃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지훈과 소연의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사기의 도구로 이용될 뻔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영숙 선생님의 결단이 옳았어. 한 디자이너가 말했다. 예술가의 혼을 지키신 거야. 하지만 아들을 직접 신고하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른 사람이 안타까워했다. 경찰들이 지훈 일당을 연행해 간 후 홀은 다시 조용해졌다. 영숙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께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드린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40년간 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패션계를 이끌어갈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재능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직과 성실함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다. 관객들은 영숙의 용기에 감동하고 있었다. 영숙은 런웨이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40년 전 첫 쇼에서와 같은 우아한 걸음걸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 무대 뒤에서 김현주를 비롯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현주가 말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영숙이 미소 지었다. 진짜 일이 남아있어.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다. 패션계 거장 윤영숙, 친아들 사기 직접 폭로, 40년 경력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선택 같은 제목들이 언론을 장식했다. 인터넷에서는 영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용기 있는 결단,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 가족보다 예술혼을 택한 위대한 선택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평생 작품을 지켜낸 예술가의 자부심. 두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김현주로부터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현주야. 오히려 후련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진짜 자선 사업을 해보려고 해. 오늘 지훈이들이 가짜로 만든 그 이름으로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스며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꿈은 이제 시작이었다. 패션쇼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서울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 지내고 있니? 영숙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안타까움과 실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지훈아,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게 돈이었니? 지훈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어머니의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정?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잖아요. 저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것을 빼앗으면 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지훈아, 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구나. 내가 일에만 매달리느라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네. 어머니. 하지만 이번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넌 단순히 날 속인 게 아니라 내 평생 작품과 젊은 디자이너들의 꿈까지 이용하려 했거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변명할 생각도 없어요. 영숙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말이야. 면회를 마치고 나온 영숙은 차 안에서 김현주와 통화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런데 선생님, 지훈 씨와 소연 씨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알겠어. 조건을 제시해보자. 이틀 후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훈과 소연의 변호사를 만났다. 협상 테이블에는 김미경 변호사도 함께했다. 저희 의뢰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다. 피해 배상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합니다.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배상금은 피해액의 2배로 하겠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상대방 변호사가 놀랐다. 2배라고요? 네. 그리고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영숙이 미리 준비한 문서를 내밀었다. 이 돈으로 진짜 자선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그리고 지훈과 소연은 앞으로 3년간 매월 50시간씩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회봉사인가요?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지훈은 경영 분야를, 소연은 마케팅 분야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그래서 공부해야죠.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려면 그들이 망치려 했던 세계를 직접 도우게 해야 해요. 며칠 후 합의가 성사되었다. 지훈과 소연은 영숙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 것이었다. 영숙은 즉시 영숙재단 설립에 착수했다. 재단의 목적은 간단 명료했다. 재능 있지만 기회가 없는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재단 사무실은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 마련되었다. 영숙은 직접 인테리어를 설계했다. 화이트와 베이지 톤의 깔끔한 공간에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도 함께 조성했다. 선생님 정말 멋지네요. 김현주가 감탄했다. 4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야. 영숙이 미소 지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영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패션 전공 학생들과 신진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열고 선발된 10명에게 1년간 월 2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주는 것이었다. 공모전 소식이 알려지자 패션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불과 한 달 만에 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심사위원단도 화려했다. 영숙을 비롯해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패션 비평가들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과거 가짜 자선단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50명은 포트폴리오 발표를 했다. 영숙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런 재능들이 묻혀 있었다니. 영숙이 중얼거렸다. 최종 선발된 10명 중에는 다양한 배경의 디자이너들이 있었다. 패션 전공을 한 20대부터 늦깎이로 패션에 도전하는 40대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영숙의 눈에 들어온 것은 24살의 박지은이었다. 그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패션 공부를 포기할 뻔했지만 야간 대학을 다니며 꿈을 포기하지 않은 끈기 있는 젊은이였다. 지은 씨, 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나요? 영숙이 물었다. 옷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지은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멋진 옷을 입고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영숙은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지은에게서 보았다.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자신을. 지원자 발표식이 열린 날 영숙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선발된 10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는 멘토가 배정되고 매주 정기적인 상담과 작품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리고 특별한 멘토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에 지훈과 소연이 올랐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 두 사람은 저를 속이려 했던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의 꿈을 돕고 싶어 합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여러분의 사업 계획과 경영 전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연도 이어서 말했다. 저는 마케팅과 브랜딩 분야를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 사용했던 그 기술들을 이제는 올바른 곳에 쓰고 싶습니다. 첫 멘토링이 시작된 날 지은이 지훈을 찾아왔다.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지훈은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진심으로 지은을 도우려 했다. 먼저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해봅시다. 5년 후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고품질 의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비싸지 않으면서도 디자인이 뛰어난 옷들로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사업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자신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배운 모든 노하우를 지은에게 전수했다. 소연도 다른 멘티들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가짜 마케팅 자료를 만들 때 사용했던 창의성을 이제는 진짜 브랜딩에 활용했다. 브랜드 스토리가 정말 중요해요. 소연이 한 멘티에게 조언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사는 거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났다. 멘티들의 작품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몇몇은 이미 작은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지은의 성장은 놀라웠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고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 영숙에게 말했다. 재단 덕분에 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영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 씨가 열심히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영숙은 재단 사무실에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었다. 10명의 멘티 중 8명이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런칭했고 2명은 유명 패션 하우스에 취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훈과 소연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한 멘토링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후배들을 돕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영숙을 찾아왔다. 무엇이 고맙다는 거니? 저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주셔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영숙은 아들의 진심 어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지훈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재단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첫 번째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10명의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행사장은 영숙이 40년 전 첫 패션쇼를 열었던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영숙이 아니라 젊은 디자이너들이었다.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패션업계 원로가 영숙에게 말했다.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마지막이 아니에요. 영숙이 미소 지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대에서는 지은의 컬렉션이 발표되고 있었다. 에브리원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모든 사람이 저렴하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철학을 담은 작품들이었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컬렉션이었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한 바이어가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저희 백화점에서 입점을 제안하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년 전만 해도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영숙은 혼자 무대에 남아 있었다. 40년 전 이 무대에서 처음 꿈을 펼쳤던 그때가 떠올랐다. 선생님, 지은이 다가왔다. 지은 씨 수고 많았어요. 정말 멋진 쇼였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꿈만 꾸고 있었을 거예요. 영숙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만든 결과예요. 저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이제 진짜로 보람 있는 일을 찾았거든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40년 전 무일푼으로 시작했던 이 도시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지훈과 소연도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소연이 말했다. 보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성장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거였네요. 지훈이 깊이 있게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벌과 선물의 차이는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변하려 했기 때문에 선물이 된 거예요.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영숙은 책상에 앉아 내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원 규모를 늘리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영숙은 이미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김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젊은 디자이너들의 꿈은 계속되어야 해요. 돈은 써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늦은 밤 영숙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다. 40년 전 이 도시에 왔을 때의 꿈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꿈,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싶었던 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꿈. 모든 꿈을 이뤘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숙의 새로운 꿈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으로부터 온 문자였다. 선생님, 오늘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100벌이나 주문받았어요. 정말 꿈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계속 응원할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숙에게는 더 이상 황혼이 아니었다. 새로운 새벽이었다. 그녀의 런웨이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무대 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런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무대였다. 윤영숙의 진짜 마지막 컬렉션은 바로 이것이었다. 젊은 꿈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꿈들이 또 다른 꿈을 낳게 하는 것. 한강 위로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영숙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에게도. 영숙재단이 설립된 지 3년이 흘렀다. 강남의 재단 사무실은 이제 한국 패션계의 새로운 성지가 되어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료생들의 작품 사진들이 그간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머니. 7살 손녀 지우가 영숙에게 달려왔다. 지훈과 소연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다. 우리 지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영숙이 손녀를 안아 올렸다. 응. 아빠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했어. 영숙은 웃으며 지훈을 바라봤다. 그는 이제 재단의 정식 직원이 되어 경영 멘토링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훈이 말했다. 지은 씨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확정했어요. 일본과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론칭한대요. 정말? 영숙의 얼굴이 밝아졌다. 재단 1기 수료생인 박지은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에브리원 브랜드는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의류로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지은 씨가 내년부터 재단 멘토로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후배들을 도우고 싶다면서요. 영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도움받은 이가 다시 다른 이를 돕는 선순환,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일이었다. 현재 영숙재단은 총 67명의 디자이너를 배출했다. 이 중 90% 이상이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패션업계에 취업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모두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 나도 커서 옷 만드는 사람 될 거야. 지우가 말했다. 그래. 그럼 할머니처럼 예쁜 옷 많이 만들어야겠네. 응.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줄 거야. 영숙은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신이구나.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40년 전 무일푼으로 이 도시에 왔던 시절, 영숙은 성공만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지우야, 할머니가 하나 알려줄까? 뭐? 진짜 아름다운 옷은 입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옷이야.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네.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았다. 그녀의 런웨이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더 넓은 무대였다.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황혼이 아니라 새벽이었구나. 여러분, 황혼의 런웨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숙은 아들의 배신 앞에서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새벽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도우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영숙처럼 어떤 꿈들을 응원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